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3년 1월 24일이고 화요일이네요. 자, 국방론평 꼭지로 한 말씀 드려보려고 그러고 대문에서 보신 것처럼 작년 가을인가요? 유럽 살토리인가 하는 그런 이제 군수박람회에서 KF-51이라는 새로운 전차를 독일의 라인메탈이 선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K2 전차가 이제 폴란드에서 큰 계약을 따내고 또 이제 우크라이나전으로 인해서 세계 각국의 이제 군비 확충 바람이 부는 와중에 이제 제시된 것이라서 이제 어떻게 보면 독일은 뭐 전차 강국이고 예전부터 뭐 2차 세계대전 때도 그랬고 또 뭐 벤츠, BMW, 뭐 아우디 기타 등등 독일의 기계공업 산업은 뭐 세계 최고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새로운 모델을 내놨다. 많은 관심을 끌기 충분한데 저기 비슷한 시기에 그 한두 달 있다가 DX 코리아 거기서도 우리가 또 K3 전차의 모델을 내놨죠. 예전에도 그 모델이 나온 지 제법 됐어요. 몇 년 된 것 같은데 요번에 달라진 것은 우리도 출시 시점을 40년대에서 30년대로 낮춰서 보고 있다. 30년대 중반으로. 왜냐하면 이제 과연 우리나라 주변에서 우리 K2 전차에 맞설 만한 전차가 있느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그런 계획들이 보이느냐 이건 왜냐하면 숨겨놓고 개발할 수는 없는 그런 무기 체계거든요. 다 아는 거예요. 수의 카드를. 그런데 당겨졌다. 이건 뭘 의미하는고 하면은 여러분 당연히 뭐 짐작하시는 것처럼 우리 무기 체계를 우리 군을 위해서만 만들면은 그거 안 맞죠. 비용이. 그래서 군수업체가 해외 시장에서 경쟁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다른 주력 전차들이 차세대를 고민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한 발이라도 빨라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런 거랑 다 묶여 있는 분위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KF-51이라는 이 전차가 왜 뜬금없이 갑자기 나왔느냐라는 부분하고 또 거기에 적용되는 신기술을 보면은 우리한테는 거의 공개가 안 돼 있는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 개발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K3 전차 30대 중반에 내놓으려면 10년밖에 안 내놨잖아요. 안 남았잖아요. 그럼 기술 개발은 상당 부분이 몇 년 안에 끝나야 돼요. 그렇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K3 전차에 우리는 잘 모르는 어떤 신기술 에 대한 어떤 요소 기술이 적용됐는지를 한번 가늠해 볼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또 K3 전차가 당연히 차별성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러면 그런 차별성이라는 부분은 또 다른 점이라는 것은 또 무엇일까? 좋은 의미에서 뭐 이런 걸 살펴볼 수 있는 계기를 이 KF-51이 준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예, 자 볼게요. 이미 이제 전 세계에서는 차세대 전차 바람이 불고 있죠. 이게 사실은 뭐 늦었죠.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가 이제 평화로운 상태로 유지가 됐기 때문에 이제 늦게나마 다시 발동이 걸리는 셈이고 저 첫발을 끄는 거는 이제 러시아 T-14 아르마타 위에 보시는 거고 이제 무인 포탑이 적용됐죠. 승무 숫자 확 줄고 자, 그러자 작년인가요? 에이브람스 X라고 이거는 업계 제한 모델이에요. 이걸 결정했다는 거 아닙니다. 미국 제너럴 다이내믹스 랜드 시스템에서 이런 이제 에이브람 전차의 차세대형을 제한을 한 거예요. 거기도 당연히 이제 차세대 전차가 나올 때가 이미 지났죠. 미국도. 그리고 오늘 뭐 말씀은 안 드리는데 지금 뭐 해외 뉴스들을 보면은 중국도 차세대 전차를 시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달린 이제 들어갈 APS 능동 방어 장치를 테스트하는 장면들이 목격이 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세적인 분위기예요. 예. 우리는 K2만 가지고 뭐 10년, 20년 갈 수는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K3 전차를 앞당긴 것이고 폴란드가 그걸 모르는 채로 국가적인 전력을 투입해서 K2 전차를 계약한 건 아니겠죠. 다른 여러 가지 외교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K2 다음에 올 K3에 대한 정보 거기까지 자기들이 접근성이 있다라는 부분 뭐 장비를 확보한다는 면에서나 또는 그 장비에 대한 기술을 확보한다는 면 양측 면 다겠죠. 그런 것까지 고려하고 결정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이 움직임들을 보면은 EMBT라고 이거는 독일하고 프랑스가 MGCS라는 프로그램을 가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차기 주력 전차를 공동 개발하자.
요번에 또 6세대 전투기도 공동 개발하자라고 사인도 했죠. 예. 그래서 작년에 이제 유로사토리 프랑스에서 열린 군수 박람회에서 소개한 게 EMPT예요. 뭐 레오파르드 차체의 위에는 또 르클레르 전차 프랑스의 포탑을 개조한 걸 얹은 이런 형태로 나왔는데 이것도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전 계기로 본격적으로 좀 발동이 걸릴 태세죠. 뭐 6세대 전투기도 마찬가지고, 예, 훨씬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부분이고 저기에 라인메탄은 사실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KF 51은 여기에 EMBT 위에 보이는 이 전차의 요소 기술들을 몇 가지를 제공하는 회사로 참여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전차를 새로 내놨다는 거죠. 상당히 묘한 느낌을 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밑에 것이 저도 예전에 다뤘던 K3 전차죠. 이게 뭐 공식적인 명칭이 K3라고 정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 이제 맞물려서 40년대라고 예측이 됐던 그 대비 시기가 30년대 중반 뭐 더 빨라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연구 개발은 지금 벌써 시작됐어요. 개발 과제들이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분위기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국방론평 190편에서 이걸 다룬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한적인 정보를 가지고 이미 개발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네요. 자, 이것도 130mm 포 주포를 장착했다. 러시아의 아르마타가 130mm 포, 요번에 이제 소개된 오늘의 주인공인 KF-51도 130mm 포. 그래서 앞으로는 130mm 포가 다음 세대 주력 전차의 주포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140mm, 150mm 되면 참 좋죠. 예, 파워가 훨씬 높아지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포가 무거워지고 또 하나 휴대할 수 있는 탄약의 양이 엄청나게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한 발의 파워는 좋아지는데 전체 전투 수행력이라는 면에서 과연 올라가느냐? 예,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130mm가 한계가 아닐까. 지금 여러 나라에서 130mm 포를 채용하는 거 보니까 130mm까지는 뭐 전술적으로 괜찮다. 근데 그 이후가 되면은 더 커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봤어는. 그 이후가 되면은 포가 달라지겠죠. 다른 종류의 포가 들어올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전통적인 방식에 앞에 탄두가 있고 뒤에 이제 탄피 안에 추진 장약이 들어있는 이런 형태는 이게 마지막이지 않을까. 탱크라는 저기 무기 체계에 한다 하면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KF-51이 왜 갑자기 나왔느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이게 라인메탈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MGCS라고 독일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하는 모델, 그것도 뭐 느리긴 하지만 이렇게 모델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발동이 제대로 걸린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서독의 총리가 또 언급했어요. 뭐 6세대 전투기 같이 개발하는 거, 그리고 그걸 속도를 빨리 신속하게 하는 거하고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독일이 뭐 100조 정도의 돈을 따로 마련하는 거 아니에요. 예외적으로. 예. 그래서 그거가 이게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는 프랑스랑 같이 하고 있는데 같이 하기 위해서 회사도 만들었어요. KNDS라고. 예. 이 회사는 뭐냐면은 넥스트라는 과거 지아트라고 프랑스의 이제 유력 이제 유력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유력 방산업체 중에 하나예요. 거기라고 하고 KMVW라고 이거는 독일의 방산업체예요. 이게 이제 여러 군데가 뭐랄까 합병이 돼서 이제 지금 저런 이름을 가지게 됐는데 원체적인 뿌리는 철도 기관차나 이런 철도 관련 이제 그 하드웨어를 만들던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현대 롯데와 똑같죠. 그리고 저기가 지금 레오파르드 전차를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근데 다 만드는 건 아니죠. 체계 종합업체인 셈이죠. 예. 그리고 라인메탈은 거기에 들어가는 포나 뭐 어떻게 보면 APS나 기타 다른 등등을 공급하는 어떻게 보면 뭐랄까 부품업체, 예, 아니면 요즘 말로 협력업체 이런 상황인데 기존의 레오파르드 2 전차 차체를 활용해서 자기들이 포탑을 확 바꿔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 보면은 좀 짜집기가 된 급한 마음에 내놓는 그런 모습이 역력한 포를 지금에 막 급하게 내놓은 거예요. 지금 이게 왜 그럴까? 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은 MGCS 저거는 독일이 혼자 하는 거면은 뭐 저울질을 해가지고 이게 더 좋네. 원래는 이제 KMW랑 하기로 했는데 라인메탈의 제안이 좋네. 회사 분위기도 좋아. 얘기로 할까?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지금 이거는 프랑스랑 같이 하는 거거든요. 프랑스와 독일은 EU의 중심이고 전통적인 유럽의 중심이에요. 거기에 영국은 끼지 못하는 거죠. 앞으로의 미래도 이 두 나라의 협력에 달려 있거든요. 그러면 국방이라는 부분에서는 얼마나 뭐 돈이 더 들고 시간이 뭐 예상보다 훨씬 더 걸리더라도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할 거예요. 특히 우크라이나전이 발발한 이후 지금 시점에서는. 자, 그런 걸 봤을 때는 MGCS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하자라고 할 가능성이 훨씬 높지. 이거를 독일이 혼자 하는 라인메탈에 맡긴다? 이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예. 이 말은 뭐냐면 뭔가 독일 내부에 지금 큰 문제가 있다. 방산업체 간에 알력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네. 자, 얼마 전에 그림 속에 보시는 푸마 보병 전투 장갑차 문제가 있었죠. 무슨 나토 신속 대원군 간다고 최신형 훈련을 시켰더니 전부 몽땅 고장이 났었잖아요. 예. 이 푸마 장갑차는 KMW하고 라인메탈이 공동으로 개발한 거예요. 이 두 개가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50대 50이라고 봐야 돼요. 이것 때문에 결국 국방장관이 사임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때 라인메탈 주가도 많이 떨어졌어요. 예, 독일은 제가 라인메탈은 잘 모르겠는데 KMW 같은 경우는 이 지분을 보면은 독일의 유력한 가문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독일은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제가 아는 바로는 BMW 같은 것도 그래요. 하나의 가문에서 그 지분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가 우리나라 뭐 재벌 구조처럼 직접 경영을 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나서지 않아요. 뒤에 가만히 있어요. 있고 전문 경영인을 계속해서 그걸 존중하면서 해요. 그러면서 독일 정부하고도 협력을 잘해요. 노사관계 조정하고 그들의 이제 삶의 질 부분 관리하면서 독일이 이만큼 만들어져 온 데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컸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미국처럼 완전히 뭐 주식회사식으로 돼가지고 뭐 돈의 막 힘에 의해서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러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탄탄히 올라오기는 왔고 그런데 이제 너무 이제 좀 보수적인 부분은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훌륭하죠 전반적으로. 그래서 그런 예전에도 보면은 유로 5, 유로 6 이런 거 있죠. 배기가스 규제 같은 거 할 때도 이런 가문들하고 행정부하고 협상을 해요. 물론 합리적인 협상이에요. 밀실에서 이상한 소리 한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회사의 주인이니까. 그 회사 주인이 정부랑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기업도 살아야 되고 독일도 살아야 되고 또 동시에 환경 규제도 맞춰야 되니까. 자, 그런 끈끈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뭔가 일이 벌어졌다, 사단이 났다. 거기서 국방장관이 사임한 부분도 있고 저기서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려고 했을 가능성도 있고 사임하는 과정에서 좀 바람직하지 못한 관행이 노출됐을 가능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해요. 예. 이 일은 지금 뭐랄까 푸마의 이 사건은 유로사토리에서 라인메탈의 KF51을 공개한 그 이후에 또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뭔가 막 상태가 안 좋은데 뜨거운 물을 갖다 부은 지금 이런 형국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오늘 이제 정보의 대부분을 제가 참고한 게 EDR, 이거 유럽의 이제 방산업체를 소개하는 그런 이제 언론인데 여기서 KF41에 대한 51에 대한 기사가 4-5개가 동시에 났어요. 1월 16일 날. 예. 푸마 사태 이후에도. 이거는 거의 제가 봐서는 라인메탈의 홍보성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뭔가가 큰 사단이 났다 독일에서 지금 KMW가 상당히 안 좋은 입장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요. KMW가 정부하고 돈독하고 실력도 훌륭하면은 이게 라인메탈이 혼자 이렇게 나설 수가 없어요. 예. 라인메탈은 트럭, 장갑차 이런 데 좀 특화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완성이 덜 된 전차를 막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자, 좀 빨리 해볼게요. 자, 이게 이제 KF51에 대한 소개인데 이제 우리 K3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K3는 제한된 정보가 나와 있어요. 예, 대충 이러고 싶다라는 정도만 있죠. 그래서 그 정도라고 비교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동 장전 장치를 처음으로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자동 장치가 지금 옆에 탄창이 뒤에 두 개예요. 각각 10발씩 들어가요. 20발이 자동 장전 장치 장전이 돼 있고 우리 K2 같은 경우는 16발이에요. 그 다음에 10발 정도가 이제 밑에 따로 다른 데 저장이 되고 있죠. 우리는 10발이죠. 도합 40발. 이거는 30발. 그거는 120mm와 130mm 탄 차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이게 탄이 커지니까 자동 장전 장치가 또 커져야 돼요. 불편해요. 무거워지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걸 탄두 내장형 탄으로 해서가 MGCS 프로그램 말씀드리는 겁니다. 탄의 길이를 줄이는 거, 이런 데 대해서 성과가 있다는 이야기도 좀 들려요. 예.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라인 메탈 채용한 포는 130mm 포 맞죠? 그런데 52 구경장이에요. 기존의 120mm 포와 구경장이 같아요. 예, 같은데 포의 길이를 8m 정도로 제한을 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무게라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K3에도 130mm 포가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은 일단은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데 포의 포신이 55 구경장이에요. 훨씬 길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저기 KF51 같은 경우는 레오파르드 차체에다가 이걸 했기 때문에 신기술의 대부분이 포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자동 장전 장치까지 들어갔거든요. 무인 포탑도 아니고. 그러니까 포탑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한계가 왔을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같은 130mm에 하나는 구경장이 52고 하나는 구경장이 55면은 다른 조건이 유사하다고 봤을 때는 55 구경장이 훨씬 포구 초속이 빠르다고 봐야 돼요. 위력이 세다고, 결과적으로는. 자,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두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라인메탈 측의 주장 기사의 내용을 보면은 RH 즉 균질 압연 강판 1000mm를 관통한다는 기준으로 이거 살짝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설명이 명쾌하지가 않았어요. 사거리가 유효사거리 1.5km였는데 이게 2.5에서 3.5km까지 늘어날 수 있다. 즉 교정거리가 훨씬 늘어날 수 있다. 훨씬 먼 거리에서 타격을 가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120mm, 130mm 보면 10mm 사이밖에 안 되니까 뭐 별 차이가 아닌 것 같죠. 이거 그림만 보십시오.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예.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러니까 파괴력이 50% 이상 좋아진다고 라인메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느냐? 지금 120mm 포 쓰고 있는 것은 라인메탈 걸 참고를 많이 한 거예요. 그죠? 거의 뭐 거의 본뜬 거죠. 그런데 거기서는 이제 구경량도 같아요. 예? 그런데 거기서 50%가 파워가 좋아지는데 우리는 55 구경장으로 간단 말이에요. 예. 그럼 우리는 50%보다 훨씬 더 파괴력이 강해진다. 자, 이게 적어놓는 수치들은 혹시 이게 관련 분야 분들이 참고가 되실까봐 혹시 아직은 접수하지 못한 정보라서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보지만 참고하시라고 저기 적어놨습니다. 포구 초속이 1700에서 1900m 초당. 폭으로 바로 떠날 때죠. 예.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지금보다 50% 정도 올라간 것이고 그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파괴력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무게도 많이 무거워진 거예요. 이제 이게 철갑탄이거든요. 철갑탄 기준으로 32kg. 그리고 이게 복합탄으로 가면 40kg. 사람이 좁은 실내에서 차 내에서 들고 허리만으로 들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무게라고 봐집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런 크기, 길이도 좀 길어진 게 보이시죠? 길이도 한 30% 정도 이상 길어진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동 장전 장치 이런 것에 한계가 있다. 향후 전차에 130mm 탄보다 더 크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아까 드린 거예요. 어느 정도 동의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자, 그럼 무게를 볼게요. 이 무게 부분도 이제 상당히 재밌어요. 보면은. 자, 이게 보면 이제 차대는 아까 말씀드린 레퍼드 2 전차를 쓰고 위에도 레오파드 2 전차의 포탑인데 옷이 저기 바꾼 거죠. 상당히 많이. 그럼 다른 많은 부분이 달라진 부분 많아요. 파워팩 같은 건 같아요. 대신에 무게가 59톤이에요. 지금보다 많이 줄은 거죠. 지금 한 70톤 넘을걸요. 네.
자, 이 차량이 59톤으로 통행할 수 있는 교량의 숫자가 훨씬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 K3는 어떠느냐? 이거는 제가 현장에서 로템 개발자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50톤대 초반을 목표로 두고 있대요. 기존보다 살짝 가벼워지는 것이죠. 예. 파워팩은 기존 레오파르드랑 같아요. 같지만 기동성 같은 건 좋아지겠죠. 무게가 줄었으니까. 예.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우리는 수소 연료 전지를 쓰겠다 이렇게 했어요. 예. 그리고 지금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향후 고속철용으로 수소 연료 전지를 쓰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기 자동차나 전기 기차 이런 것은 소형차에 국한되는 부분이에요. 한계성이 분명해요. 저는 그 기술의 수명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전차를 그걸로 돌린다. 그럼 전기선도 공사도 할 필요 없고 칠로가 간단해지겠죠. 수소를 넣어서 전기를 발생시켜서 가니까. 그럼 기존의 전기차 방식으로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안에 배터리가 들어있고 그 배터리를 다 충전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차량이 커지면 배터리 무게가 엄청나져요. 안 받습니다. 전혀. 수소 연료 전지는 배터리가 없어요. 그냥 수소 엔진이에요. 자, 이게 미래의 방식이고 전기차 다음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벌써 이게 베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 로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속철용 수소 연료 전지를 개발하고 있어요. 그거보다 더 큰 게 이거예요. 1300마력짜리. 근데 수소 연료 전지나 전기차는 가솔린 엔진에 비해서 마력은 비슷하더라도 최대 토크도 비슷하다 하더라도 최대 토크를 달성하는 속도가 훨씬 짧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는 확 밟아야지 RPM이 확 오르잖아요. 이거는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로 100 같은 게 전기차가 빠른 거예요. 수소 연료 전지도 그걸 100% 활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엄청나게 빠를 겁니다. 아마 우리 K3 전차가 수소 연료 전지 1300마력을 달성해서 나온다고 하면, 그리고 이걸 시발점으로 해서 다른 산업 분야 그리고 전기차 이후에 새로운 엔진 그 길을 우리가 선점하려는 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엄청나게 큰 도전이에요. 자, 그리고 승무원을 볼게요. 이 왼쪽에 이거는 이제 현재 레오파르드 전차를 개조한 셈이잖아요. 그래서 승무원 수는 자동 장전 장치가 들어있으니까 3명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승차 위치를 4개를 만들었어요. 아래쪽에 보이는 게 1, 2번은 포탑이에요. 3, 4는 차체예요. 3이 운전사고 4번은 공석이에요. 여기에 뭐 드론 운용병이나 추후 다른 역량들이 강화가 되면 옵션에 따라서 그 운용 병력이 들어가는 자리로 남겨둔 거예요. 그렇지만 차세대 전차에서 일반화될 것으로 보이는 무인 포탑은 아직은 아니에요. 그 가능성은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중간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홍보를 한다는 거죠. 뭔가 회사가 되게 급하다는 거죠. 아르마타는 이미 무인 포탑이고 앞에 3명이 앉죠. 우리 K3가 추구하는 바로 딱 그래요. 차체에 앉아요. 차체에 앉고 3명이 나란히 돼 있죠. 자, 이게 들어가면은 포탑이 사람이 흩어져 있으면 방호력을 양쪽을 다 신경을 많이 써줘야 돼요. 핵심적인 방호력을. 자, 그런 면도 그렇고 미래의 방향이 K3의 방향인데 이는 그러지 않았다. 과도기적인 모습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우리는 아예 무인 포탑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KF-51의 상황 인식이에요. 이것도 뭐 향후에 다 일반화 될 것 같아요. 좀 전에 K3 것도 보셨겠지만 360도 카메라 밖에 다 있고 우리 요즘 자동차도 다 있죠. 예, 또 뭐 버드 뷰 해가지고 하늘에서 보는 것처럼 화면을 조합해 주기도 하죠. AI가. 그래서 뭐 주차 같은 거 할 때 편하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여기도 그런 화면이 360도로 정면이 하나 있고 좌우로 LCD가 있고 그 밑으로는 또 다른 기능들을 보여주는 게 다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센서들하고 뭐 적외선, 소리 감지하는 거, 또 상대방이 포를 발사했을 때 그 불꽃을 감지하는 거, 뭐 또 상대방이 나한테 레이저를 조준했을 때 거기 대응하는 거, 이미 많은 부분 우리 전차에서도 구현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갈 것이다. 여기 보면 재미있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 우리가 이제 참고할 만한 것인데, 이걸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익숙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옛날식의 잔망경을 같이 해서 승무원들의 선호도를 알아봤대요. 근데 잔망경은 거의 보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미래로 가는 방향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자, 그다음 이게 저는 관심이 제일 많이 가는 부분이었어요. 이 이제 KF-51의 방어 시스템. 여기에서 우리가 참 참고할 만한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하나씩 잠깐 해볼게요. 가장 먼저 시작할 것은 밑에 액티브 프로텍션, 우리 APS라고 하는 거 있죠. 뭐 이스라엘의 트로피가 잘 알려져 있죠. 이걸 하려면 기본적으로 레이더가 다 있어야 되죠. 날라오는 탄두를 다 보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 사격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각 나라마다 다른 방식이 다 있어요. 이게 이제 다음 세대 전차에서는 무조건 일반화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면 처음에 RPG 같은 걸 막기 위해서 나왔고, 그 다음에는 대공미사일이란다. 죄송합니다. 대전차 미사일 같은 걸 막기 위해서 이제 이게 된 거죠. 기본적으로는 발견하고 그 다음 요격하는 거예요. 대공미사일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이제 전차로 구현된 거예요. 아주 작게. 자,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KF-51에서 지금 구현을 하는 것은 뭘 강조를 하는고 하니, 예전에도 저 이런 내용에서 본 것 같아요. 우리나라나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나라에서. 그렇지만 그게 잘못 적혔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부연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가 하니 철갑탄까지 막는다는 거예요. 네, 철갑탄까지. 철갑탄은 속도가 대전차 미사일이나 RPG랑은 천지 차이잖아요. 예, 러시아도 보면은 이런 주장을 했었거든요. 초속 2000m까지 날라오는 물체까지 내가 막는다. 즉 그 말은 전차 포에서 쏘는 철갑탄을 막는다는 거예요. 지금 130mm 포 지금 KF-51에 들어가는 것도 포구 초속이 1700에서 1900m였잖아요. 아마 우리가 55 구경장으로 쏘면은 2000m 넘을 거예요. 그렇지만 상대방 전차에까지 다 다다른 상태에서 2000m 되지는 않을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과장인가? 홍보용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독일에서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많은 양을 할애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즉 이거는 우리 K3도 이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즉 향후 6세대 전차는 상대방의 철갑탄까지도 가운데서 막아야 돼요. 자, 그 레이더 시스템은 다 똑같아요. 한 레이더 시스템으로 다 관할해요. 포탄에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뭘로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달라질 뿐이에요. 그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러면은 대전차 미사일하고 전차 포탄을 속도로 구분한다고 하죠. 속도 천지 차이니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독일 것은 이 액티브 프로텍션 시스템 APS가 장갑에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장갑에 같이. 예. 그래서 장갑에서 대형 사격이 나가요. 자, 대형 사격이 나가는 것도 대전차 포탄 같은 경우는 저희 철갑탄 같은 경우는 상당히 파워가 센 거잖아요. 여기서는 강력한 탄이 나가요. 방어탄이. 그러면 대전차 간에 1대1로 전차포 사격을 하는 경우에는 주변에 보병들이 있기를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옆에 아군 보병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 K2의 APS의 지적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저게 대전차 철갑탄을 대응하려면 강력한 파워로 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전차끼리 대전차 포탄을 교환하는 상태에서는 주변에 보병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 RPG나 대전차 미사일을 막을 때는 파워 자극을 쏜다. 파워 자극을 쏘되 그 방향도 탄이 나가는 게 하늘을 보고 나가거나 차체에 있는 대형탄들은 하늘을 보게 한다거나 대각선으로, 또는 포탑에 장착된 대형탄들은 땅을 보고 쏘게. 그렇게 해서 주변 보병들이 물론 파워도 기본적으로 약하고 그래서 이원화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이고, 자, 이게 액티브 말씀을 드렸고, 리액티브 아머가 이 리액티브 프로텍션이 있어요. 보면은 리액티브 프로텍션 하면 여러분 다 아시죠? 폭발 반응 장갑. 탄이 딱 맞으면은 주로 이제 성형 자격탄이 맞았을 때 폭발력을 발생시켜 가지고 그 제트가 뚫고 나가는 힘을 약화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독일 사람들이 한 것은 액티브 프로텍션 시스템에 쓰던 같은 센서로, 즉 레이더겠죠, 기본적으로 잡으면 충격에 의해서 반응 폭발하는 것보다 충격이 발생하기 전에 먼저 폭발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그리고 작은 폭약으로도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이게 독일 사람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차의 무게를 줄일 수가 있다. 왜? 붙이는 반응 장갑의 크기를 줄일 수 있으니까. 또 하나는 뭐냐? 이 독일 사람들이 보는 미래 전장은 향후는 전부 다 철갑탄과 철갑탄 간의 싸움이다. 왜냐하면은 성형 자격탄은 이미 무력화됐다. 전차전 사이에서. 그리고 대전차 미사일도 무력화될 것이고 RPG 같은 건 당연히 무력화될 것이다. 즉 APS 시스템, 능동 방호 시스템 그 정도 수준까지 이미 발전해 있다라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초속 2000m로 날아오는 탄을 붕괴시키는데. 자, 여기서 철갑탄이 날아오잖아요. 화살 모양이잖아요. 그게 이 액티브 프로텍션 시스템에서 맞으면 어떻게 되느냐?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화살이 부러진대, 몇 조각으로. 그래서 그 부러진 탄들이 날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맞겠죠. 예. 물론 각도도 좀 엉성해지고 파워도 예전만은 못하겠지만 와서 맞는 거예요. 상당한 충격을 가지고. 그러면 전차 본연의 장갑이라는 것은 의미는 뭐냐? 전차 본연의 장갑으로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철갑탄은 훨씬 두께를 줄여도 된다는 거예요. 즉 그 말은 그것 때문에 그렇게 그걸 활용해서 전차의 무게를 줄였다는 거예요. 밑에 바닥에 들어가는 그냥 그 철갑의 양을 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탱크의 무게를 가볍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무슨 전자가 필요한 거 하니 철갑탄은 그냥 절대로 나를 맞지 않는다라는 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액티브 프로텍션 시스템, 능동 방호 시스템에 걸려서 부러진 채, 위력이 약해진 채 나한테 와서 맞는다. 그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놀랍죠. 네. 자, 그러면 우리 K3의 능동 방호 시스템도 이 방향을 보고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까지는 안 해주니까 업계 관계자들이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라인 메탈은 급하단 말이에요.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소중한 부분, 유용한 부분을 취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향후는 탑 어택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로이터링 뮤니션이라고 해서 자폭 무인기 같은 게 새로운 위험으로서 강력히 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이렇게 장갑 속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스라엘제 트로피 같은 시스템이 아주 유용하겠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같이 달릴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 K3를 연구 개발하는 과정에서 로템이 제안을 한 게 있어요. 향후 전차가 이런 다양한 다층의 방어망을 가져야 되겠다. 그 부분 한번 비교해 보면 재밌습니다. EOIR의 탐지 거리가 한 8km, 적을 탐지할 수 있는 거리가 한 8km까지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상부 공격탄의 사거리가 8km예요. 상부 공격탄. 그거랑 맞춰져 있는 거라고 보고 저게 위험도 사전에 안다는 거겠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리, IR 시그너처, 그리고 뭐 불꽃, 레이저 이런 게 다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다 조종사 성분들이 보는 그 화면에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여기 정말 재미있는 것은 5km 이내로 들어오면은 그게 드론이나 대전차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DIRCM을 쓰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 점은 없어요. 독일 이야기에는. 우리는 이걸 국산했단 말이에요. 이게 대단한 부분인 것 같아요. DIRCM. 그리고 향후 이게 수소 연료 전지로 동력의 원으로 삼을 거잖아요. 전기가 걱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전기를 만들어서 모터를 돌려서 차가는 거거든요. 전기가 훨씬 많이 나와요. 즉 DIRCM은 향후 뭘로도 교체될 수 있느냐, 아니면 병용될 수 있느냐. 전 드론이나 대전차 미사일용으로. 여러분 이제 아셨을 거예요. 전차 주변에 장치되는 레이더들의 성능이 나한테 날라오는 철갑탄까지 추적할 수 있을 정도로 좋다는 것을. 자, 그러면 그걸 요격하는 시스템 제일 좋은 게 뭐겠습니까? 레이저 무기예요. 레이저 무기. 이게 엄청나게 큰 차이를 만들어요. 수소 연료 전지를 동력원으로 한다는 게 레이저 무기를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KF-51 같은 경우는 APS를 따로 트로피 같은 걸 따로 쓰겠다. 상부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는 40mm 유탄 대공용으로 쓸 거, 안에 자탄이 들은 거, 쇠구슬 들은 거, 그걸 쓰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왜 레이저 무기라는 것을 염두에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충분한 파워의 레이저 무기를 쓸 수 있으려면 전기가 충분히 나와야 돼요. 디젤 엔진 갖고는 할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기존의 차체하고 파워팩을 그대로 쓰잖아요. 그게 그들의 한계예요. 지금 그 모델이 어중간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수소 연료 전지를 쓰겠다는 거잖아요. 최고죠. 레이저 무기 다 괜찮아요. 그래서 주포도 130mm 이상 커질 수가 없어요. 처음에 130mm로 가다가 그 다음 전열 화학포나 뭐 그 외에 다른 수단으로 갈 거예요. 왜? 전기가 충분하니까. 그런 무기들은 뭐 레일건 이런 것도 고려의 대상이 충분히 될 수 있어요. 왜? 다 그런 것들은 근데 전기를 엄청나게 많이 요구하잖아요. 우리 발전소 달고 다니는 셈이잖아요. 그런 겁니다. 네. 그리고 더 가까이 오면은 RCWS, 아주 가까이 오면 APS. 이 APS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깊이는 없었고 또 우리한테 노출된 정보가 별로 없는데 이번에 라인메탈 건을 보면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구현하려고 하겠구나 우리도. 네. 즉 철갑창까지 맞겠구나. 그리고 그것이 바깥에 덕지 붙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의 레이더 시그너처나 IR 시그너처를 적외선 시그너처를 높이는 그런 부작용이 없게 하기 위해서 전부 다 장갑하고 일체화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돼요. 네. 자, 이게 독일이 이제 APS, 라인메탈 이야기하는 APS고 위에 게 과거예요. 저게 철갑 안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센스가 있고 폭발물들이 나와 있어요. 자,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린 거지만 두 가지 정도의 탄두가 사용된다는 것이고 저 센스는 또 반응 장갑을 먼저 기폭시키는 용도의 센스로도 사용된다는 거죠. 즉 탄이 나한테 어디 맞을 것인가라는 걸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 그게 막 100분의 1초 죄송합니다. 1000분의 1초, 10,000분의 1초로 단위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과거의 형태고 위에 것이요. 밑에 것은 요번에 아래 KF51에 깔끔하게 단장된 형태로 나온 모습이에요. 우리도 추구하는 바는 이거라고 봅니다. 네. 자, 또 그냥 뭐 자폭 드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사거리가 한 30에서 40km 정도 되는 드론이에요. 안에 탄두가 4, 5km 되는. 자, 이걸 쓰는 경우에는 지금 4개짜리 드리가 있는데 이 위치가 뭐냐면은 여기가 그 매거진 자동 장전 장치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10발짜리 양쪽 2개거든요. 그 한 개를 떼내야 돼요. 자, 이게 뭐냐면 이것도 약간 불편한 내용이에요. 사람이 2명이 타잖아요. 그래서 포탑이 이렇게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불편한 거예요, 지금. 이건 무인 포탑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급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모델이. 그래서 100% 차세대 모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사람이 당연히 밑으로 가야죠. 근데 차체는 자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라인메탈이 탱크 자체를 개발해 본 경우 아직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중땡이로 나왔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이걸 보게 되면. 욕심이 나가지고 뭘 다 할 수 있다고 갖다 붙인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이게 이제 K3 전차 일단은 컨셉 나온 것만 가지고도 한번 볼게요. 뭐 쭉 보면 자동 장전 장치, RCW, 능동 파괴, 이거는 이제 그 트로피 시스템 같은 게 달려 있는데 이 전체를 둘은 이 장갑 안에 APS 시스템이 고려되는 형태도 분명히 지금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이 RCWS는 옛날부터 모양이 좀 독특하다 했는데 저는 저게 레이저 그릴 수 있다 충분히 이렇게 봅니다. 대공 방어용으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APS용으로 쓰기에 적 대전차 미사일이나 드론용으로 딱 좋다고 봅니다. 저 어중간한 모양 보이시죠? 앞에 두툼한 게 360도 카메라는 현실 인식극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급적 폭발물 무능화 장치, 지뢰 무능화 장치 이런 것들은 아까 KF51에도 있었던 겁니다. 전자파로 뭐 하는 걸로 보여요. 미사일 이야기도 있고 저 자리에 드론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별도로 탐색용 드론을 같이 싣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은 여기 탐색용 드론도 있네요. 다목적 드론도.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무인화 포탑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포탑이 KF51보다 훨씬 작잖아요. 그러면 포가 더 길어져도 되는 것이에요. 공간을 훨씬 많이 쓰죠. 탄도 더 많이 들어갈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무게는 더 가벼울 수도 있어요. 예. 왜? 승무원 보호를 덜 신경 써도 되니까. 예. 자, 캡슐형 승무원실 앞에 3명이 나란히 타게 되어 있는 것으로 있죠. 예. 자, 이제 요거하고 KF51하고 섞어서 생각하시면 딱 그 그림이 우리 그림이 아닐까. 예. 그리고 이 언급되어 있는 많은 부분들이 미래의 이야기,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구나. 현실에 구현 가능한 것이구나. 2023년인 지금에도. 가장 큰 차이는 수소 연료 전지다.
그런 부분이 크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KF21은 제가 보기에는 과도기적 전차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고, 뭔가 라인메탈이 되게 급하다, 독일 내부에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이게 이대로 가기는 어렵다. 향후 6세대 전차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 관계를 고려했을 때 아무리 그쪽에 관여하고 있는 회사가 뭘 잘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양쪽 정부가 관련돼서 하는 것이고, 향후 유럽을 이끌고 가는 두 나라의 협력 관계는 다른 무엇보다도 소중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러시아를 대응하고 미국을 대응하는 그런 측면에서 라인메탈이 좀 과도한 움직임을 보인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덕분에 라인메탈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줘서 우리는 향후 우리 K3 전차의 어떤 기술적 요인들이 반영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예,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